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는 당신을 위해 맛있게 즐기는 역사 한 입. 유럽 대륙의 영웅들을 차례로 만나보았으니 이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미국의 국부라 불리는 남자. $1 지폐 속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순간에 기꺼이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오늘은 완전 무결한 위인이라는 박제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인간 조지 워싱턴의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 초대형 거인 이자 최고의 존버 전문가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직함의 상징인 벚나무 일화? 미국의 초대 대통령?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190cm에 육박하는 당대 최고의 거인이었고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으며 평생 이 때문에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그의 진짜 매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대통령 감은 무슨, 난 그냥 농사꾼이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청년. 워싱턴은 버지니아의 부유한 농장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들에게 밀려 제대로 된 교육도 많은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였죠. 젊은 시절 그의 유일한 꿈은 더 넓은 토지를 갖고 신품종 작물을 기르며 성공한 농장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토지 측량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는 황무지를 개척하며 지형을 읽는 능력을 길러주었고 훗날 군사작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프랑스와의 전쟁에 영국군으로 참전하며 군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국 본토 출신 장교들은 식민지 출신인 그를 은근히 무시했고 이는 그의 가슴 속에 영국에 대한 반감과 함께 아메리카인이라는 정체성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련 없이 군복을 벗고 고향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와 부유한 과부였던 마사 커스티스와 결혼하고 그토록 원하던 대농장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성공한 시골 젠틀맨이었습니다. 2. 최강 대영 제국 vs 오합지졸 식민지 군대 이길 생각 말고 버텨라. 1775년 영국의 압제에 분노한 13개 식민지가 마침내 독립전쟁에 총성을 울렸습니다. 군 경험이 있던 워싱턴은 만장일치로 식민지 연합군, 즉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강 대영제국 정규군. 반면 워싱턴의 군대는 농기구를 들고 막 모인 민병대 수준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훈련도 보급도 무기도 엉망이었죠. 이길 수 없는 싸움. 워싱턴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정면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는 과감히 전략을 수정합니다. 바로 존버 전략이었죠. 그는 화려한 승리 대신 패배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불리하면 과감히 후퇴했고 적의 허를 찌르는 소규모 기습 공격을 반복하며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순간은 1777년 벨리 포지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보급이 끊겨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 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군대는 와해 직전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은 따뜻한 막사로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똑같이 눈밭에서 천막을 치고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병사들은 감동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 속에서도 군대를 흩어지지 않게 지켜냈고 이 끈질김이 결국 프랑스의 지원을 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왕관을 거부한 남자, 나는 시민으로 돌아가겠소. 8년간의 끈질긴 전쟁 끝에 1783년 미국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워싱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하 장교들은 그에게 차라리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의 역사였다면 당연히 군사 영웅이 새로운 왕조를 여는 수순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의 선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군의 명예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요. 그는 총사령관직을 내려놓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며 고향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농부로 돌아간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위대한 포기는 왕이 없는 나라, 즉 공화국이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4. 나의 이는 지옥과 같다. 초대 대통령의 말 못할 고통. 농부로 돌아갔던 그는 혼란스러운 신생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부름을 받고 1789년 만장일치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 뒤에 그는 평생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치통이었죠. 그는 20대부터 이가 썩기 시작해 대통령 취임식 때는 단 하나의 치아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틀니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로는 하마의 상아, 소나 사람의 치아 등을 엮어 만든 끔찍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틀니 때문에 그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대중연설을 기피했습니다. 우리가 $1 지폐에서 보는 그의 근엄하고 무뚝뚝한 표정은 사실 극심한 치통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던 셈이죠. 5. 국부가 남긴 그림자, 노예 문제. 워싱턴을 완벽한 영웅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노예의 소유주라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한 대농장주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이상과 그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했죠. 물론 그는 노예 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해 고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노예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으려 노력했고 대통령 임기 후에는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죽으면 나와 내 아내의 소유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대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마지막 순간에나마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 했던 그의 고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타고난 천재 전략가도 화려한 웅변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낼 줄 아는 성실함의 리더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권력의 유혹 앞에서 기꺼이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진정한 공화주의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 바로 그 선택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역사 한 입 맛있게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더 흥미진진한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는 당신을 위해 맛있게 즐기는 역사 한 입.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을 만나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 노예 해방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위대하고 숭고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가난과 실패, 그리고 평생 그를 괴롭혔던 깊은 우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미국의 분열을 막고 더 위대한 통합을 이뤄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메뉴: 흑수저 변호사, 우울증을 위트와 버무린 거인, 에이브러햄 링컨. $5 지폐 속 수염난 인자한 얼굴.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 190cm가 넘는 키의 레슬링 챔피언을 지낼 정도의 계력의 사나이였고 가는 곳마다 썰렁한 아재 개그를 던지던 유머리스트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인자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고뇌하는 인간 링컨의 진짜 모습을 만나봅니다.
1. 내 유년 시절은 한마디로 가난. 통나무집 흙수저의 반란. 링컨의 시작은 그야말로 흙수저 그 자체였습니다. 켄터키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그는 개척지 황무지를 떠돌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글을 읽지 못했고 링컨이 받은 정규 교육은 다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농사일과 뱃사공 일 등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죠.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배움에 대한 뜨거운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성경, 역사책 등을 탐독하며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밝혔습니다. 그는 훗날 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걸어갔다고 해상했죠. 법률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교육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2.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멘탈 갑 7.8기의 아이콘. 우리는 링컨을 성공한 대통령으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동업했던 잡화점은 망해서 빚더미에 올랐고 사랑했던 여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의회 선거, 연방 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낙선하며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우울증, 당시 말로 멜런칼리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가 자살할까봐 칼이나 면도기를 치워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우울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특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여러분 반대편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 한 표 던져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와 같은 농담을 던지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유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만의 무기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3. 노예 해방, 정의인가? 정치적 승부수인가?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확고한 노예 폐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노예 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의 최우선 목표는 연방의 수호, 즉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그는 노예제가 유지되더라도 남부가 연방에 남는다면 괜찮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북부가 수세에 몰리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부의 가장 큰 경제적 기반이자 전쟁 수행 능력의 원천인 노예를 무너뜨려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1863년 1월 1일 발표된 노예 해방 선언은 숭고한 인권 선언인 동시에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대거 북부로 탈출했고 북군에 입대해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노예 해방이라는 도덕적 명분은 유럽 국가들이 남부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외교적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링컨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냉혹한 현실, 정치를 꿰뚫어 본 위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4.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말로 세상을 바꾼 남자. 링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닌 말과 글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간결하고 쉬운 단어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죠. 남북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국립묘지 헌정식. 앞선 연사는 2시간 동안 화려한 연설을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은 지루해했습니다. 뒤이어 등단한 링컨은 단 2분 2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연설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남북전쟁이 단순히 연방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이념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시험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쟁의 의미를 격상시켰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5. 관용의 리더십.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4년간의 끔찍한 내전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갈 무렵 북부에서는 남부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링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865년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고 국가를 하나로 묶는 일을 완수합시다. 그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패배한 남부를 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미국의 형제로 끌어안아야만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위대한 비전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닷새 후인 1865년 4월 14일 그는 포드 극장에서 남부 지지자의 총탄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링컨의 삶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역경과 고난의 집합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우울함마저 유머로 끌어안았으며 분열된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즉 민주주의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역사 한 입 맛있게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더 흥미진진한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는 당신을 위해 맛있게 즐기는 역사 한 입. 우리는 독립전쟁을 이끈 강직한 군인 조지 워싱턴, 분열된 국가를 통합한 고뇌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만나보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모든 영웅들이 존경에 마지 않았던 한 남자,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신 그 자체를 설계한 인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는 대통령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미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 $100 지폐의 주인공, 시대를 앞서간 만능 천재 벤저민 프랭클린. 벤저민 프랭클린. $100 지폐 속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 우리는 그를 피레침을 발명한 과학자 정도로 기억하지만 이는 그의 수많은 업적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베스트셀러 작가, 외교관, 발명가, 언론인,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미국 땅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말렙을 찍은 인물이었죠. 지금부터 지루할 틈 없는 그의 인생 풀코스를 함께 즐겨보시죠. 1. 나는 인쇄공 프랭클린입니다. 가출 소년,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되다. 17남매 중 15째. 보스턴의 가난한 양초 제조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은 링컨처럼 흙수저였습니다. 정규 교육은 고작 2년 받은 것이 전부였죠. 12살 때부터 인쇄공이었던 형 밑에서 혹독하게 일을 배우던 그는 자유를 갈망하며 17살의 나이에 무작정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의 수중에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고 빵 한 덩이를 겨드랑이에 낀 채 필라델피아 거리를 헤매는 모습은 훗날 그의 자서전에 그려진 유명한 장면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에서 배운 기술과 특유의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글솜씨를 무기로 그는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는 자신의 인쇄소를 차리고 펜실베이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난한 리처드라는 필명으로 쓴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등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수많은 격언이 바로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근면, 성실, 전략이라는 가치가 성공의 열쇠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아메리칸 드림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2. 세상을 바꾼 호기심,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은 과학자. 42세의 나이에 프랭클린은 이미 자수성가하여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겼겠지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은 이제 과학의 세계로 향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바로 번개가 전기의 한 형태임을 증명한 연 실험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 그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 연에 쇠 열쇠를 매달아 날렸습니다. 젖은 연주를 타고 내려온 전기가 열쇠 끝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냈죠. 이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를 자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이용해 건물을 번개로부터 보호하는 피뢰침을 발명했지만 인류를 위한 발명이라며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모두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중 초점 안경, 적은 땔감으로도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한 프랭클린 난로, 그가 만든 악기 글라스 하모니카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곡을 쓸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모든 발명은 거창한 이론이 아닌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실용적인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3. 외교의 신, 펜과 말로 독립을 이끌다.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이 칼로 싸웠다면 프랭클린은 펜과 말로 싸웠습니다. 식민지 대표로 영국에 파견된 그는 부당한 세금 정책에 조목조목 맞섰고 결국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는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갓 태어난 신생 국가 미국에게는 세계 최강 영국에 맞서 싸울 동맹국, 특히 프랑스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 사교계에서 그는 지금의 록스타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과 재치 있는 입담, 자유로운 사상은 귀족적인 프랑스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이 인기를 10분 활용하여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프랑스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프랭클린의 외교력이 없었다면 미국의 독립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4. 우리는 모두 뭉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목매 달리게 될 것이다. 프랭클린은 13개로 쪼개져 있던 식민지를 하나의 미국으로 묶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모두 참여한 유일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헌법제정회의에서 각 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자 가장 연장자였던 프랭클린은 특유의 유머와 지혜로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회의장 의장석 의자 뒤에 새겨진 태양 그림을 가리키며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회의 내내 저것이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나는 저것이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르는 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의 말은 분열 직전의 회의를 극적으로 타결시키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탄생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5. 시대를 앞서간 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프랭클린의 위대함은 그가 단지 뛰어난 개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필라델피아를 거대한 실험실 삼아 수많은 공공 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공공 도서관을 만들었고 폐원제 소방대자원 소방대를 조직했으며 가로등 설치와 도로 포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설립을 주도하고 미국 최초의 공공병원을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공은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정신의 모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세상을 탐구했으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권위 대신 실용을,
독선 대신 토론을, 이론 대신 실험을 중시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미국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한 입 맛있게 즐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더 흥미진진한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벤저민 프랭클린까지 어쩌다 보니 미국 건국사, 그 중에서도 달러 속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더 유명한 바로 그 2달러 지폐 속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을 쓴 남자. 하지만 정작 자신은 평생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했던 남자.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가장 총명하고 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그 모순의 중심에 서 있던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메뉴 독립선언서를 쓴 철학자, 고독을 사랑한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만 불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건축가, 농학자, 발명가, 언어학자, 미식가,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용적인 천재였다면 제퍼슨은 이상을 꿈꾸는 르네상스형 천재였죠. 하지만 그의 숭고한 이상 뒤에는 평생 그를 따라다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1.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산다. 몬티첼로의 숨은 만능 지식인. 제퍼슨은 버지니아의 부유한 대농장주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했고 그의 개인 서재는 훗날 미국 의회 도서관의 기초가 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그가 직접 설계하고 평생에 걸쳐 지은 집 몬티첼로입니다. 작은 산이라는 뜻의 이 저택은 그의 실험 정신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도면을 그리고 유럽의 건축 양식을 미국 환경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음식 운반용 소형 엘리베이터 더메이터,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 7일 동안 작동하는 대형 시계 등 집안 곳곳에 그의 기발한 발명품들이 숨어 있었죠. 그는 이곳에서 포도주를 담그고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식물을 기르며 밤늦도록 별을 관측했습니다.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 언덕의 서재와 연구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2. 펜 하나로 제국에 맞서다. 독립선언서의 탄생.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인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결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독립의 정당성을 알릴 공식적인 선언문이 필요했고 모두가 이 막중한 임무를 당시 33세의 젊은 제퍼슨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대중연설에는 젬병이었지만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숙집에 틀어박힌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인류 역사를 바꿀 불멸의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영국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선언한 민주주의의 위대한 출사표였습니다. 왕과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의 펜 끝에서 탄생한 이 혁명적인 사상은 이후 전 세계 민주화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3. 해밀턴 vs 제퍼슨, 미국의 미래를 건 세기의 라이벌전. 미국이 건국된 후 국무장관이 된 제퍼슨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 두 라이벌의 대립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신생국가 미국의 미래를 놓고 벌인 거대한 철학 논쟁이었습니다. 해밀턴은 강력한 연방정부와 상공업 중심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반면 제퍼슨은 연방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소농들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농업국가를 이상으로 삼았죠. 그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최소한으로 다스리는 정부가 최고의 정부라는 그의 신념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정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대립은 미국 최초의 정당인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 대통령이 된 철학자 땅을 2배로 넓히다. 1801년 제퍼슨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격식을 차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도 낡은 실내복에 슬리퍼를 끌고 나갈 정도였죠. 하지만 조용한 학자 같던 그도 대통령으로서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루이지애나 매입 사건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미 대륙의 광활한 프랑스령 루이지애나를 팔려고 내놓자 제퍼슨은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과감하게 매입을 결정합니다. 이 거래로 미국은 하루아침에 영토가 2배로 늘어났고 명실상부한 대륙 국가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그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영토를 확장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였습니다. 5. 자유를 썼던 손, 노예의 족쇄를 채우다. 제퍼슨의 딜레마. 이제 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썼던 제퍼슨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600명이 넘는 흑인 노예를 소유한 대농장주였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노예제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과 몬티첼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 노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더욱 복잡한 문제는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 이부 자매였던 흑인 노예 셀리 해밍스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DNA 분석 결과는 제퍼슨이 셀리 해밍스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사도이자 동시에 노예 소유주. 이 극단적인 모순은 제퍼슨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대한 이상을 안고 태어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한마디로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글로 썼고 미국의 영토를 넓혔으며 지식과 예술을 사랑한 위대한 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고 자신이 선언했던 숭고한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순적인 모습이야말로 완벽하지 않기에 고뇌하고 실수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1달러의 워싱턴, 2달러의 제퍼슨, 5달러의 링컨, 그리고 100달러의 만능 천재 프랭클린까지 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맛보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는 대통령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오늘날 세계 최강 미국을 만든 경제 시스템의 설계자를 꼽으라면 모두가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를 열광시킨 가장 뜨겁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건국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메뉴 흑수저 이민자에서 미국의 경제를 설계한 남자 알렉산더 해밀턴. 그의 이름은 아마 토머스 제퍼슨 편에서 그의 숙명의 라이벌로 먼저 만나보셨을 겁니다. 제퍼슨이 농업국가와 작은 정부를 꿈꾼 이상주의자였다면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공업 중심의 금융 강국을 꿈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무일푼 이민자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그야말로 한편의 인생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1.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서인도 제도에서 온 사생아. 해밀턴의 출발은 건국의 아버지들 중 가장 비참했습니다.
그는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작은 섬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가족을 버렸고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고아가 된 소년 해밀턴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상점 점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야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틈틈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뛰어난 글솜씨와 비범한 두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때 그는 섬을 덮친 허리케인의 참상을 묘사한 편지를 신문에 기고했는데 이 글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유지들은 돈을 모아 그를 미국 본토의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죠.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그는 아메리카 대륙에 자신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워싱턴의 오른팔, 나의 펜은 나의 칼이다. 뉴욕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한 해밀턴은 곧 독립혁명의 열기에 휩싸입니다. 그는 뛰어난 연설과 글로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직접 포병 중대를 조직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의 용맹함과 명석함은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눈에 띄었고 곧 워싱턴은 그를 자신의 부관으로 발탁합니다. 해밀턴은 워싱턴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생각과 명령은 대부분 해밀턴의 펜 끝에서 명료하고 힘있는 문장으로 다듬어져 정문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군사 전략과 행정, 외교 문제에까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워싱턴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전쟁 내내 그의 펜은 수천 자루의 칼보다 더 날카롭게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3.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빚더미 국가를 부국으로 바꾸다. 전쟁이 끝나고 독립한 미국이 마주한 현실은 빚더미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각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국가 신용 등급은 바닥이었죠.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부관 해밀턴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해밀턴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먼저 부유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경제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첫째, 흩어진 빚을 하나로 모으자. 그는 각 주가 제멋대로 진 빚을 모두 연방 정부의 빚으로 떠안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주가 하나의 경제 운명 공동체임을 선언한 것이었고 국가의 신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둘째, 중앙은행을 만들자. 그는 화폐 발행과 정부 재정을 관리할 국립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었죠. 셋째, 상공업을 육성하자. 그는 농업만이 국가의 근본이라 생각했던 제퍼슨과 달리 제조업과 상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농민의 자유를 빼앗고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에 배만 불릴 것이라는 제퍼슨 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굽히지 않았고 그의 설계도 위에서 미국은 농업, 국가에서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4. 치명적인 스캔들과 비극적인 결투. 승승장구하던 해밀턴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치적 반대파가 아닌 그 자신의 사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유부녀였던 마리아 레이놀즈와 불륜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빌미로 그녀의 남편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건네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인 비리 의혹으로 번지자 해밀턴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륜을 저질렀을 뿐이라는 내용의 팜플렛을 자비로 발간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일로 그의 정치적 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의 삶을 끝낸 것은 결국 평생의 정적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부통령이었던 앨런 번은 사사건건 자신을 비판하는 해밀턴에게 분노했고
결국 명예를 걸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1804년 7월 11일 새벽 두 사람은 허드슨 강변에서 마주 섰습니다. 해밀턴은 상대를 쏠 생각이 없었지만 버가 쏜 총알은 그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아버지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 달러와 브로드웨이에서 부활한 영웅. 비극적인 죽음과 스캔들 때문에 그의 업적은 한동안 잊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그의 삶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힙합과 랩으로 그의 인생을 그려낸 이 뮤지컬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이민자 출신의 흑수저가 오직 자신의 재능과 야망만으로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간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가난한 사생아로 태어나 미국의 경제 기틀을 세운 남자. 조지 워싱턴의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으며 토머스 제퍼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남자. 그의 삶은 불꽃처럼 뜨거웠고 그의 죽음은 드라마처럼 비극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던 아메리카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논쟁적이었고 그의 삶은 흠결이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력한 미국은 그의 대담한 비전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 달러 속 인물들을 만나보는 여정,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프랭클린, 해밀턴까지 미국의 건국과 성장을 이끈 쟁쟁한 인물들을 만나보았죠.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는 혹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삶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해와 편견의 먼지를 걷어내고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메뉴 백정이라 불린 장군, 존경받는 실패자 율리시스 그랜트. 율리시스 그랜트, 링컨이 가장 신뢰했던 국군의 총사령관.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알코올 중독, 부패 스캔들 같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US 그랜트는 무조건 항복 그랜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과연 그는 무능한 술주정뱅이 대통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1. 나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에 실패했던 남자. 그랜트의 청년기는 링컨이나 해밀턴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가죽 가공업자였던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는 군인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규율은 따분했고 전쟁은 끔찍했으며 피를 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죠. 유일하게 재능을 보인 것은 승마뿐이었습니다. 장교로 임관한 후에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변방 근무지를 전전하다 결국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었고 부동산 사업을 하면 사기를 당했으며 땔감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길거리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땔감을 파는 그를 보고 옛 부하가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 직전 40대 그랜트의 모습이었습니다. 2. 절망의 순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뀝니다. 모두가 기피하던 전쟁터가 역설적으로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실패한 민간인 그랜트는 다시 군복을 입었고 국군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상대를 찾아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세게 쳐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그는 복잡한 작전 대신 끈질기게 적을 물고 늘어지는 저돌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남부의 명장 로버트 리의 이름값에 눌려 머뭇거릴 때 그랜트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리의 군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부군은 물론 북부 언론에서조차 아군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그를 백정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나에게 이길 수 없는 이유만 보고하지만 그랜트는 싸워서 이긴다. 결국 끈질김의 대명사였던 그랜트는 1865년 마침내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며 4년간의 지독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3. 모든 미국인을 위해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 전쟁 영웅 그랜트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영웅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봉합하고 해방된 400만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분열된 국가를 재건해야 했죠. 그랜트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5조를 통과시켰고 남부에서 흑인들을 탄압하던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조직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연방군을 투입해 박살내버렸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평화 정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남부 백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북부의 정치인들조차 그의 정책에 무관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직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었던 그의 성격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의 행정부 내에서는 철도회사 뇌물 스캔들을 비롯한 대형 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그의 모든 업적을 덮어버렸습니다. 4. 영웅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전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의 삶은 또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사업 투자에 실패하여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했으며 곧이어 후두한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인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암과 싸우며 그는 하루에 수천 단어씩 원고를 써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자 쪽지에 필담으로 구술하며 집필을 계속했죠. 마침내 원고를 완성하고 불과 닷새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율리시스 그랜트의 개인 회고록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마크 트웨인은 이 책을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의 책과 나란히 놓여야 할 군사 문학의 고전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총이 아닌 펜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의 삶은 실패와 성공, 영광과 오명이 기이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서툰 정치인이었고 누구보다 올곧은 신념을 가졌지만 부패의 시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가 예정된 싸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백악관에서는 인종차별에 맞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끈질기게 묵묵히 싸웠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인간적인 약점을 가졌기에 가장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영웅이 아닐까요? 오늘의 역사 한입 맛있게 즐기셨나요? 달러 속 인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세계사 속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